여인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여인의 뺨에서 피가 흐릅니다. 남자가 여인의 뺨에 흐르는 피를 보고 얼굴을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발도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연화, 자네가 떠난 지 벌써 20해인가. 조선 팔도에서 가장 강직하기로 이름난 이조판서 이충현. 예순을 바라보는 그의 삶은 정적 하나 없이 평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지요. 20년 전 그의 아내 김연화는 가문이 풍비박산 나던 날 절벽 아래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지요. 충현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고 밤마다 아내의 빈 방을 바라보며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평복 차림으로 도성박 장터를 살피던 충현의 발길이 한 만물상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흙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상자 위에 은비녀 한 쌍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녀는 오랜 세월 탓에 빛이 바랬지만 봄볕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충현은 홀린 듯 다가가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이것은 설마. 떨리는 손으로 비녀 안쪽을 살피던 충현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월에 깎여 희미해졌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시엠과 화허. 혼례를 올린 이듬해 봄, 충현이 서투른 솜씨로 직접 새겨주었던 두 사람만의 정표였습니다. 주인, 이 비녀는 누가 가져온 것인가? 충현의 다급한 외침에 만물상 주인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이고, 나으리. 그게 말씀이옵니다. 며칠 전 웬 주막 아이가 가져온 것입니다. 주막 아이? 예, 몸이 아픈 어미의 약값이 모자라 맡겨진 물건이라 하더이다. 그 아이가 어미께 받은 유일한 물건이라고. 충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죽은 아내와 함께 강물 속으로 사라졌던 그 비녀가 왜 20년이 지난 지금 차가운 장터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 주막이 어디 있는가? 남대문 박주막골입니다만. 충현은 비녀값으로 은자 10냥을 던지고는 바람같이 주막골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살아있을 리 없다고 그저 누군가 유품을 주운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속 어딘가에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주막골에 도착한 충현은 주막마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며칠 전 은비녀를 내다 판 아이를 아시오? 아, 그 계집아이 말씀이시오? 저 골목 안쪽 허름한 주막에 있습니다. 충현이 찾아간 주막은 말이 주막이지. 기울어진 기둥에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있는 판잣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하던 10살 가량의 소녀가 충현을 보고 놀라 일어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비녀를 판 것이 너냐? 충현이 은비녀를 꺼내 보이자 소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나으리께서 어찌 그것을, 이 비녀를 어디서 구했느냐? 내 어미가 준 것이라 들었는데, 내 어미는 어디 계시느냐? 소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미는 지금 저 안에 누워 계십니다. 하오나 나으리, 어미께서는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양반 나으리들을요. 어미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녀만큼은 절대 내놓지 말라고. 하지만 약값이 없어서 제가 몰래. 소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 어미의 성함이 무엇이냐? 어미는 이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중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여인이 조선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내 어미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아느냐? 잘 모릅니다. 다만 어미께서 가끔 헛소리를 하실 때가 있는데 도성 어쩌고 이가리자 어쩌고 하셨습니다. 이가 충현의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어미를 배워야겠다. 당장 안내하거라. 안 됩니다. 어미께서 절대 누구도 들이지 말라고. 아이야, 나는 내 어미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내 어미가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충현의 간절한 눈빛에 소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약재와 병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 누런 이불을 덮은 여인이 벽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끊어질 듯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요. 춘이야, 약을 다려왔느냐? 어미, 손님이 오셨습니다. 여인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손님, 누구를 들였느냐? 당장 내보내라. 어미께서 맡기신 은비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말에 여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선 충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인은 비명을 삼키며 이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가시오. 당장 나가시란 말이오. 하지만 충현은 이미 보았습니다. 이불 틈새로 드러난 여인의 얼굴을요. 뺨을 깊게 가로지르는 흉측한 칼자국, 그리고 그 칼자국 너머로 드러난 익숙한 눈동자를. 연화. 연화 아니냐? 누구십니까? 저는 연화 같은 이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내 눈동자를 내가 모를 리 없다. 왜 20년 동안 죽은 척 했느냐?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 충현이 다가가자 여인은 벽에 몸을 붙인 채 떨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 추한 몸을 보지 마십시오. 추하다니, 그 흉터가 다 무엇이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충현이 여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한때 비단처럼 부드럽던 그 손은 이제 나뭇가지처럼 거칠고 앙상했습니다. 놓으십시오. 제발. 놓지 않겠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십니까? 그렇다, 연화야. 나다, 충현이다. 보고 싶었습니다. 죽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연화는 마침내 이불을 내렸습니다. 세월과 고통이 새긴 주름 사이로 한때 도성에서 가장 아름답다던 얼굴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뺨을 가로지르는 깊은 흉터는 그녀가 얼마나 참혹한 일을 겪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충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기억하십니까? 서방님께서 영모 혐의로 잡혀가시던 그날을. 어찌 잊겠느냐? 서방님께서 의금부에 끌려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밤중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저를 납치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지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어느 사대부 집 사랑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좌이정 민재하가 있었습니다. 민재하, 그 역적 놈이. 충현의 눈에 불길이 일었습니다. 민재하는 자신을 영모죄로 몰아넣었던 간신이었습니다. 10년 전 영모죄가 밝혀져 삼족이 멸문당했지만 그 전까지 조정을 농단했던 자였지요. 민재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충현에 대한 영모를 자백하면 부인의 친정 김가는 화를 면할 것이요. 대신 부인은 본관에 첩이 되어야 하오. 까고 그 개 같은 놈 감히. 저는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과 오라버니들이 아무 죄 없이 화를 당할까봐. 연화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을 배신하는 거짓 자백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자의 첩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죽음이 나았습니다. 충현이 연화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때 민재하 옆에 서 있던 자객의 칼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칼을 빼앗았습니다. 연화가 자신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깊게 패인 흉터를 따라 손가락이 움직였지요. 그리고 제 얼굴에 이 칼을 그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화야.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민재하와 자객들이 경악했지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얼굴의 여인도 첩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라고. 연화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민재하가 역겨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미친 계집, 끌어내라. 자객들이 저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강 절벽 위로 데려갔지요. 그때 자객이 말했습니다. 거짓 자백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친정 식구들 모두 죽는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자객들에게 말했습니다. 거짓 자백을 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고. 그리고 절벽 아래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차디찬 강물이 저를 삼켰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지요. 아마 그대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연화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저는 강변 갈대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뱃사공이 떠내려가는 저를 건져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 서방님,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칼자국이 골마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때 서방님께서 조선 제1의 미인이라 부르시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연화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추한 얼굴로 어찌 서방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방님께서 저를 보고 놀라실 것이고 혐오하실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냐? 내가 언제 내 겉모습만 사랑했더냐?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비겁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두려웠습니다. 서방님 눈에 비친 혐오의 빛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연화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강변에서 머뭇거리던 중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친정이 무사하다는 것을. 그리고 서방님께서 석 달 만에 풀려나셨다는 소식을요. 영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고. 그렇다. 민재아, 그놈이 아무리 발악해도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가 거짓 자백을 하지 않길 잘했다고. 서방님께서 무사하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연화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민재아가 다시 서방님을 음해할 것이라고. 이충현의 부인이 죽지 않고 어딘가 숨어 있다. 뭔가 음모가 있다. 그렇게 또 다른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라고. 충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재아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강변에서 주운 누더기를 걸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암자가 있었지요. 20년을 혼자, 처음 몇 년은 암자에서 불공을 들이며 살았습니다. 스님께서 제 사연을 듣고 숨겨주셨지요. 그곳에서 저는 서방님의 무사함을 날마다 빌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가끔 암자로 올라오는 행상들에게 도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다시 벼슬길에 오르셨다는 것, 홍문관 부재학이 되셨다는 것, 이조 참판이 되셨다는 것. 연화야. 그리고 10년 전 민재아가 영모죄로 멸문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제 서방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만 거울을 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은 저를 더욱 늙고 추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흉터는 깊어졌고 고된 생활에 주름이 가득했지요. 연화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한때 서방님의 아름다운 아내였던 제가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서방님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실까.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냐? 예. 저는 비겁했습니다, 서방님. 대신 암자를 떠나 이곳 주막으로 왔습니다. 도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서방님 가까이에서 그저 서방님의 소식을 들으며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춘희를, 예, 이 주막에서 버려진 아이를 주었습니다. 제 딸처럼 키웠지요. 그 아이가 제게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연화가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지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폐병이 깊이 들었습니다. 약을 쓰고 버텨왔지만 이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녀를, 예, 춘희에게 이 비녀만큼은 절대 팔지 말라 했습니다. 제가 죽거든 제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고. 하지만 그 아이가 제 약값을 마련하려고 몰래 내다 팔았나 봅니다. 연화가 충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어쩌면 이것이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서방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뵙게 해주신.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충현이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충현은 판서의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연화의 곁을 지켰습니다. 허름한 주막방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어느 궁궐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렇게 흉측한 모습인데도 곁에 계시는군요. 흉측하다니. 내가 내 눈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거짓말. 진심이다. 연화야, 나는 내 얼굴이 아니라 너를 사랑했다. 내 마음을
내 혼을 사랑했다. 충년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얼굴에 칼을 그었을 때, 내가 거짓 자백 대신 죽음을 택했을 때, 나는 내가 없는 세상을 살아야 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느냐. 서방님, 매일 밤 내 빈 방을 바라보며 술을 마셨다. 내가 좋아하던 매화가 필 때면 내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벼슬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내가 더 그리웠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남은 시간이 하루든 한 달이든 함께하자.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행복의 눈물이었지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연화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충년이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왔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하고 말고.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이었지. 제가 담 너머로 떨어뜨린 댕기를 서방님께서 주워주셨지요. 그때 내 얼굴을 보고 나는 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리라 마음먹었단다.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흉터투성이 얼굴이었지만 충연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춘희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에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딸처럼 돌보겠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가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연화야, 서방님, 저 피곤합니다. 그래, 자거라. 내가 여기 있을 테니. 충년이 연화를 품에 안았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품에서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방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연화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연화야. 나도. 충년의 비통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만이 그녀가 얼마나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의품 이조판서 이충현은 임금께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신이 평생 나라를 섬겼으나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사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그 사람 곁에서 속죄하며 보내고자 하오니 부디 허락하여 주소서. 임금은 만류했지만 충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충현은 연화가 잠든 산깃을 아래 작은 초막을 짓고 여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춘희는 충현이 거두어 양녀로 삼았고 좋은 집안에 시집 보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충현을 비녀를 든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은비녀 한 쌍을 정성스레 닦으며 허공에 대고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야, 오늘은 진달래가 참 예쁘게 피었구나. 자네가 좋아하던 그 연분홍색 말일세. 연화야, 오늘은 산새들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자네가 좋아하던 노래 아니더냐. 연화야, 용서해주게. 20년 동안 자네를 찾지 못한 이 못난 남편을 조금만 기다리게나. 이 비녀가 다시 주인을 찾아갈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초막을 찾았을 때 충현은 연화의 무덤 앞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비녀 한 쌍이 꼭 쥐어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충현을 연화의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무덤 사이에 은비녀를 함께 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비녀의 글자는 완전히 닳아 없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두 무덤 주변으로 진달래가 유난히 붉게 핀다고 합니다. 마치 두 사람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